제가 20년 동안 며느리였다는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아시나요? 이 매화향주 한 모금에는 제 친어머니가 숨겨야 했던 비밀 출산의 고통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냉혹하게 대해야 했던 20년의 침묵, 그리고 제가 평생 몰랐던 핏줄의 진실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100년 된 양조장의 가장 비극적인 비밀이 밝혀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신청과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양조장 정문을 밀어오는 순간 녹슨 경첩이 비명처럼 끼익거렸다. 그런데 마당 한가운데 낯익은 남자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서 있었다. 어머 민주야, 어쩐 일이야? 15년 동안 프랑스에서 와인이나 마시다가 고모 돌아가신다니까. 유산 냄새 맡고 기어들어오네. 아, 유감이네. 여기 내 이름으로 이미 다 정리됐거든. 고모도 마지막엔 정신 차리셨나 봐. 피 한 방울 안 섞인 것한테 이걸 줄 순 없지. 역시 피부치가 최고지 하시면서. 넌 법적으로 아무 권리 없어. 알지? 남의 집 식구야. 남의 집. 5년 동안 효도는 개나 줘버리고 프랑스 가서 잘 나가더니 이제 와서 뭐 눈물 한 방울 흘리면 감동해서 유산 나눠줄 것 같아? 짐 싸. 오늘 중으로 박동수, 박 여사의 친조카이자 민주를 평생 남이 자식으로 몰아붙인 남자가 비웃음을 지으며 서류 뭉치를 흔들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마당을 둘러봤다.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에는 산산조각난 항아리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다. 100년 된 옹기들, 박 여사가 평생 지켜온 술독들이었다. 민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련님, 어머님이 평생 지키신 항아리들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동수는 담배를 비벼 끄며 비웃었다. 항아리, 그게 돈이 돼. 이 낡은 독들 팔아봤자 고물값도 안 나와. 민주야, 너 아직도 전통 어쩌고 하면서 감성팔이 할 거야? 그런 거 먹히는 시대 지났어. 여기 땅값이 얼만지 알아? 이 양조장 헐고 땅만 팔아도 100억이야. 100억. 고모도 결국엔 현실을 아셨나 봐. 그래서 나한테 넘기신 거고, 마당에는 찹쌀과 누룩이 발효되면서 피어오르던 정겨운 단내 대신 차가운 12월의 바람만이 허공을 훑고 지나갔다. 한때 이곳은 매화꽃이 지기 시작하는 봄날이면 온 동네에 술 익는 냄새로 가득했었다. 민주는 양조장 처마 밑에 쌓인 낙엽들을 보며 자신이 떠난 그 긴 세월 동안 이곳이 얼마나 쇠락했는지를 실감했다. 문패에는 여전히 매화향주 양조장이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은 시어머니 박 여사가 40년 넘게 지켜온 곳이었다. 박 여사는 25세 이 양조장에 시집왔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남편과 함께 온갖 노력을 했지만 소용없었다. 대를 이을 후계자가 절실했던 박 여사는 결혼 5년 만에 지인의 소개로 고아원에서 3살 된 남자아이를 입양했다. 그 아이가 바로 민주의 남편 박준혁이었다. 박 여사는 준혁을 친아들처럼, 아니 친아들보다 더 애지중지 키웠다. 어린 준혁에게 직접 술 빚는 법을 가르쳤고 밤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재웠다. 준혁 역시 박 여사를 진심으로 어머니로 여기며 자랐다. 한때 이곳의 매화향주는 청와대 만찬주로 쓰일 만큼 명성이 자자했다. 전성기 때는 한 해 매출이 70억 원에 달했고 전국 백화점과 특급 호텔에 납품되며 전통주 시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대형 주류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자 전통 양조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그래도 끝까지 버텼다. 술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야. 사람의 손과 마음으로 빚는 거다. 박 여사의 신념이었다.
돌아왔지만 정작 돌아갈 곳이 없다는 깊은 상실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한때 그녀에게 집이자 세상의 전부였던 이곳은 위독한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후 급격히 생기를 잃어버린 듯했다. 민주는 15년 전 자신이 도망치듯 떠났던 이유를 떠올렸다. 시어머니의 가혹한 냉정함 때문이었다. 그보다 더 먼저 18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다. 민주는 박 여사의 오랜 친구의 딸로 양조장에 왔다. 박 여사는 민주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꼭 잡았다. 내 어머니를 꼭 닮았구나.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민주는 박 여사가 친아들처럼 키운 박준혁을 만났다. 준혁은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다. 양조장이를 거들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다. 나는 이 집 친자식은 아니지만 어머니께서 친아들보다 더 사랑해 주셨어. 나는 이 집안의 수를 지키는 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해. 결혼식 전날 밤 준혁이 민주에게 한 말이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당신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어머니는 당신을 딸처럼 아끼실 거야. 준혁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결혼식 날 박 여사는 민주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있어서 이 집이 완전해졌어. 그 눈물이 진심인지 민주는 그때 알 수 없었다. 결혼 후 3년간 박 여사는 민주를 친딸처럼 아꼈다. 술 빚는 법을 직접 가르쳐 주었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민주야, 너는 정말 술을 빚는 손이 있구나. 내 어머니도 이런 재능이 있으셨을 거야. 박 여사는 민주가 빚은 술을 마실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준혁 역시 민주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대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 어머니는 평생 딸을 원하셨거든. 민주는 그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기억한다. 하지만 결혼 3년 후 양조일로 출장을 갔던 시아버지와 준혁이 동시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빗길에 미끄러진 대형 트럭이 그들의 차를 덮쳤다. 민주는 병원에서 준혁의 마지막을 지켰다. 미안해. 당신을 행복하게 못해줘서. 준혁의 마지막 말이었다. 장례식장에서 박 여사는 민주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49제가 끝난 후 양조장 안방에서 박 여사는 차갑게 말했다. 네가 복이 없어서 우리 집안 대가 끊겼다. 내 어렵게 데려온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남편까지 한꺼번에 잃게 만들다니.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내게는 전부였어. 민주는 그날부터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 때문에 이 집안이 망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열심히 술을 빚었다. 더 완벽하게 해내려 했다. 박 여사의 인정을 받으면 자신의 죄가 조금이라도 씻길 것 같았다. 하지만 박 여사의 냉대는 더욱 심해졌다. 어느 겨울날 민주가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워 빚은 술을 박 여사 앞에 내밀었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했다. 손가락 끝은 동상으로 갈라져 있었고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박 여사 앞에 올려놓았다. 박 여사는 단 한 모금만 입에 머금고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바닥에 뱉어버렸다. 술독 옆에 노인 양은 돼야 해. 돼. 그 소리가 양조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 술에는 혼이 없다. 이딴 걸 술이라고 빚었어. 복도 없는 년이 술도 못 빚네. 박 여사는 민주가 사흘 밤을 새웠다는 것도 손에서 피가 난다는 것도 알면서도 외면했다. 그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당에 나가 무릎 꿇고 내 잘못을 반성해라. 술 빚는 자세가 흐트러졌으니 마음을 가다듬어라. 내 아들 죽인 년이 감히 술을 빚겠다고. 그날 밤 민주는 양조장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은 채 새벽까지 앉아 있어야 했다. 띠열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박 여사는 안방 불을 환하게 켜놓은 채 단 한 번도 밖을 내다보지 않았다. 그날 민주는 폐렴에 걸려 한 달을 누워 있었다. 박 여사는 병상을 지키긴 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다. 아프면 더 강해진다. 술 빚는 사람은 이 정도 고통쯤은 견뎌야 해. 내가 아파봤자 내 아들은 안 돌아와. 그 후로도 몇 년간 민주가 아무리 완벽하게 술을 빚어도 박 여사는 늘 같은 말만 반복했다. 내 술에는 혼이 없다. 가장 잔인했던 순간은 민주가 32살이 되던 해였다. 서울에서 유명한 전통주 평론가가 양조장을 방문했다. 민주가 빚은 술을 시음한 평론가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 술은 정말 훌륭합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솜씨라니 대단하십니다. 프랑스에서 공부하시면 세계적인 소믈리에가 되실 겁니다. 평론가는 민주에게 명함을 건네며 프랑스 유학을 추천했다. 민주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술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평론가가 돌아간 후 박 여사는 민주를 양조장 안쪽 창고로 불렀다. 그리고는 민주가 빚은 술 항아리를 발로 걷어찼다. 황 항아리가 넘어지며 술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술을 빚느냐? 내 술은 겉만 번지를 해. 속은 텅 비었어. 이런 술로는 우리 집안의 맥을 이을 수 없다. 과부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안 술을 빚어? 프랑스 가고 싶으면 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민주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쏟아진 술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텅 비어버렸다. 박 여사는 그런 민주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울지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술에 혼이 없는 거야.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넌 이 집안 사람이 아니야. 그날 민주는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프랑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파리의 소믈리에 학교에서 15년을 보냈다. 소믈리에 자격을 땄고 세계적인 전통주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며 명성을 쌓았다. 책도 냈다. 하지만 밤마다 양조장의 술 익는 냄새가 꿈에 나타났다. 박 여사의 차가운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혁의 따뜻한 미소가 그리웠다. 1년 전 민주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서울의 특급 호텔에서 전통주 컨설턴트로 일했다. 방송에도 출연했다. 하지만 양조장 소식은 일부러 듣지 않았다. 어머님과의 연락도 끊었다. 그런데 어제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이 위독하십니다. 보호자 연락이 안 되어 며느리분께 연락드립니다. 민주는 그 순간을 기억한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15년 만에 듣는 어머님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망설임도 잠시 민주는 곧바로 기차표를 예약했다. 그리고 지금 민주는 박동수를 지나쳐 병원으로 향했다. 뒤에서 동수가 뭐라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다. 병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침대 위에 누운 박 여사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민주를 보자마자 박 여사는 호흡기를 벗으려 했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민주가 다가가 말렸지만 박 여사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네가 15년 만에 돌아온 것이 양조장의 술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억센 힘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님을 위해서 돌아왔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다. 박 여사의 눈빛이 그 말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릴 것 같았다. 두 가지 다 때문입니다. 민주가 겨우 대답하자 박 여사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그런데 다짐하려고 15년을 배웠나. 박 여사는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다. 저기 병 하나 있다. 가져와라. 민주가 서랍을 열자
천하주조라는 라벨이 붙은 소주병 크기의 약주가 들어있었다. 값싸 보이는 플라스틱 뚜껑과 칙칙한 갈색 병. 민주는 그것을 꺼내 박 여사에게 보여줬다. 그걸 전부 마셔라. 어머님, 지금 병원에서 마시라고 했다. 박 여사의 목소리에 간호사가 복도에서 고개를 들이밀었지만 박 여사의 손짓에 물러섰다. 민주는 병뚜껑을 땄다. 그만 발효치가 아닌 인공적인 과일 향이 코를 찔렀다. 그녀는 종이컵에 술을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액체는 차갑고 텁텁했다. 달콤한 듯 하다가 쓴맛이 혀 뒤쪽에 달라붙었다. 뒷맛에서 이상한 화학적 잔향이 남았다. 박 여사는 민주의 표정을 지켜보며 물었다. 그 술의 끝맛에 나는 가짜 향을 구별할 수 있느냐? 민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분명 뭔가 부자연스러운 맛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짜 향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자신이 없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박 여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럼 너는 아직 술의 정직함을 모른다는 뜻이다. 그 가짜 향을 구별하지 못하면 너는 이 양조장에 돌아와도 아무 쓸모가 없다. 민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 눈을 바쳐 공부한 자신의 경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어머님, 도대체 왜 그렇게? 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그 술은 천하주조가 우리 매화향주를 흉내낸 것이다. 저들은 우리 종균을 노리고 있어. 박 여사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그 가짜 향은 합성 첨가물로 만든 것이다. 진짜 매실향이 아니야. 내가 그걸 구별 못하면 저들이 이 양조장을 집어삼킬 것이다. 민주는 전율했다. 박 여사의 집착적인 경고 뒤에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 여사는 갑자기 숨을 가쁘게 몰아쉬기 시작했다. 심전도 기계의 경고음이 울렸다. 민주가 황급히 간호사를 부르려는 순간 박 여사가 힘없이 민주의 손을 더듬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병원 가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민주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 낡은 열쇠였다. 이것을 박 여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가늘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처럼 찢어졌다. 절대로 누구에게도 주지 마라. 동수한테도. 절대 안 돼. 민주는 손 안의 열쇠를 내려다봤다. 녹이 쓴 작은 열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여는 열쇠인지 민주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양조장 뒤편 동수도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는 밀실 창고. 박 여사가 평생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곳의 열쇠였다. 어머님, 이건 그 안에 진짜가 있다. 박 여사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간호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었고 민주는 복도로 밀려났다. 복도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손 안의 열쇠가 차갑게 식어갔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열쇠가 박 여사가 평생 숨긴 비법, 즉 종균의 위치를 알려주는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이것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민주는 복도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다. 저 어둠 너머 어딘가에 양조장이 있고 그 뒤편에 밀실 창고가 있다.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그리고 왜 박 여사는 그토록 간절하게 이것을 지키라고 했을까? 술의 정직함만이 이 혼란을 정리해 줄 유일한 열쇠일 것 같았다. 그녀는 열쇠를 꽉 쥔 채 박 여사의 침묵과 냉대 속에서 자신이 겪어야 할 고독한 싸움을 직감했다. 박 여사가 쓰러진 후 양조장에는 곧바로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민주가 양조장 대문을 열자 안방에서 박동수가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재빨리 안방으로 달려갔다.
동수는 박 여사의 오래된 나무 서랍장을 열어 젖히고 있었다. 도련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동수는 놀라지도 않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뭐긴 뭐야. 고모 서류 정리하지. 병원비도 내야 하고 양조장 관련 서류도 챙겨야 하잖아. 넌 상관없으니까 가만히 있어. 어머님 허락도 없이 함부로. 허락, 동수가 비웃었다. 고모는 지금 의식도 없으셔. 그리고 여기 집안일은 피부치인 내가 처리하는 게 당연하지. 넌 그냥 며느리잖아. 아, 미안. 미망인이지.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동수는 민주의 표정을 즐기듯 바라보며 계속 서랍을 뒤졌다. 혹시 고모가 유언장 같은 거 남기셨나 찾는 중이야. 그리고 종균 보관 장소 같은 것도. 종균은 어머님만 아십니다. 그래? 그럼 넌 15년 동안 프랑스에서 뭘 배운 거야? 소믈리에면서 우리 집 술 비법도 모른다. 동수는 서랍을 닫으며 민주 쪽으로 다가왔다. 솔직히 말해봐. 고모가 쓰러지기 전에 뭔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 종균 위치라든지 비밀 장소라든지. 민주는 주머니 속 열쇠를 더 깊숙이 쥐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다.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거짓말. 고모가 너한테만 뭔가 주셨을 거야. 뭐 받은 거 없어? 없습니다. 동수는 민주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민주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한참을 노려보던 동수가 혀를 차며 돌아섰다. 좋아. 어차피 시간 문제야. 고모가 깨어나지 못하면 이 양조장은 법적으로 나한테 넘어와. 그때 가서 천천히 찾으면 되니까. 동수가 나가려는 순간 민주가 물었다. 도련님, 천하주조랑 무슨 거래하셨죠? 동수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누가 그래? 마당에 부동산 중개인이랑 계실 때 천하주조 인수협의 중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런 걸 붙일 수 있죠? 동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네가 감히 나한테 따지고 있는 거야? 15년 동안 나 몰라라 하다가 이제 와서 양조장 주인 행세. 너 법적으로 아무 권리 없어. 알아? 며느리는 상속권도 없다고. 하지만 어머님이 살아 계신데 멋대로 양조장을 팔 수는 없습니다. 팔긴 뭘 팔아. 협의하는 거지. 어차피 양조장 적자로 망해가잖아. 빚만 수십억이야. 고모 병원비는 누가 내는데? 내가 내고 있어. 내가. 넌 15년 동안 한 푼도 안 보냈잖아. 민주는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민주는 박 여사와 연락을 끊고 지냈고 양조장 사정을 전혀 몰랐다. 입 다물었네. 그래, 넌 아무것도 몰라. 이 양조장이 얼마나 힘든지, 고모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넌 프랑스에서 와인이나 홀짝이면서 편하게 살았잖아. 동수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민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동수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양조장 안채의 작은 방에 누워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쿵, 쿵, 둔탁한 소리였다. 민주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 너머를 내다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다. 양조장 뒤편 방향이었다. 민주는 재빨리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창고가 하나 있었다. 박 여사가 평생 잠가두고 아무도 들이지 않았던 밀실 창고였다. 손전등 불빛 아래 박동수가 창고문을 두드려 하고 있었다. 쇠지레를 들고 자물쇠를 부수려는 중이었다. 도련님. 민주의 목소리에 동수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건 제가 할 말입니다. 어머님 창고를 왜 부수려고 하세요? 동수는 쇠지레를 내려놓으며 비웃었다. 역시 넌 알고 있구나. 이 창고 안에 뭐가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마. 고모가 평생 이 창고를 지켰어.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지. 여기 안에 종균이 있는 거 뻔하잖아. 그 비밀만 있으면 천하주조에 팔 수 있어. 어머님의 종균을 팔겠다고요? 왜 안 돼? 어차피 이 양조장 망할 거 뻔한데 종균이라도 팔아서 빚 갚아야지. 고모도 돌아가시면 그걸 원하실 거야. 민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종균은 100년 동안 우리 집안이 지켜온 겁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우리 집안, 너 우리 집안 사람 아니잖아. 친구 딸이 시집 와서 과부된 거잖아.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감히 어디서 집안 운운해?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술의 명예를 파는 건 도련님입니다. 어머님이 평생 지키신 걸 헐값에 팔아넘기려는 건 도련님이에요. 명예 가지고 밥 먹고 사냐? 현실을 봐, 현실을. 동수가 다시 쇠지레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민주가 앞을 막아섰다. 비켜.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어. 안 비킵니다. 김민주, 마지막 경고야. 비키라고. 이 창고는 어머님 허락 없이 아무도 못 엽니다. 동수의 얼굴이 불그락불락 변했다. 그가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민주에게 던졌다. 봐. 이게 뭔지 알아? 고모 명의로 된 유임장이야. 변호사한테서 받았어. 고모가 의식 없으면 내가 법적 대리인이야. 그러니까 이 창고도 내 마음대로 열 수 있다고. 민주는 서류를 주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서도 위임장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하지만 박 여사의 서명은 어딘가 어색했다. 이 서명, 어머님 필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감히 의심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받은 거야. 어머님은 항상 박차 쓸 때 왼쪽 획을 길게 쓰시는데 이건 그렇지 않네요. 동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민주는 확신했다. 이 위임장은 위조된 것이었다. 도련님, 이거 위조 아닙니까? 닥쳐. 네가 뭘 안다고. 동수가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민주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이거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네가 감히. 동수가 민주의 팔을 붙잡았다. 민주는 비명을 지르며 뿌리쳤다. 놓으세요. 그 서류 내놓으라고요. 둘이 실랑이를 벌이는 순간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다. 동수는 재빨리 민주를 밀쳐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양조장 사무실에서 장부를 뒤졌다. 동수의 말대로 양조장은 심각한 적자 상태였다. 대형 주류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매출은 해마다 떨어졌고 빚은 늘어만 갔다. 박 여사가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주는 책상 서랍을 열다가 박 여사가 쓴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았다. 민주는 정말 재능이 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험한 세상에서 양조장을 지킬 수 있도록. 민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 여사의 냉혹함 뒤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하지만 다음 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동수가 또 돈을 빌려달라고 왔다. 거절했더니 협박을 했다. 천하주조와 손잡겠다고, 종균을 팔아넘기겠다고. 절대 그럴 수 없다. 밀실 창고의 비밀은 민주만 알아야 한다. 민주는 일기장을 덮었다. 박 여사는 이미 동수의 배신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민주에게 열쇠를 준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바라봤다. 녹슨 작은 열쇠. 이것이 모든 비밀의 열쇠였다. 하지만 민주는 아직 그 창고를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박 여사가 절대 열지 말라고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열쇠를 주면서 열지 말라니 무슨 의미일까? 민주는 며느리로서의 의무와 기술자로서의 사명감 사이에서 방황했다. 술 빚는 과정에서도 작은 실수를 저질렀다. 온도 조절을 잘못해 누룩이 제대로 발효되지 않았고
민주는 그것을 보며 자책했다. 나는 정말 이곳에 돌아올 자격이 있는 걸까? 밤이 되었다. 민주는 다시 밀실 창고 앞에 섰다. 손전등을 켜고 자물쇠를 바라봤다. 열쇠를 꺼내 자물쇠 구멍에 가져다 댔다. 하지만 열지 못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절대 열지 마라. 민주는 열쇠를 도로 주머니에 넣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어머님이 깨어나시면 직접 물어봐야 했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이 열쇠에 걸린 비밀을 풀지 않고서는 이 싸움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동수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양조장을 차지하려 하고 있었고 천하주조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민주는 양조장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님,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다. 다만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민주의 뺨을 스쳐 지나갔다. 민주는 열쇠를 꽉 쥔 채 자신이 겪어야 할 고독한 싸움의 시작을 직감했다. 박 여사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민주가 매일 병원을 찾아갔지만 박 여사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의사는 72시간이 고비입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 민주는 병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그 사이 박동수는 법적 상속권을 근거로 양조장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 어느 날 아침 민주가 양조장에 돌아오자 정문에 빨간 봉인지가 붙어 있었다. 영업정지 딱지였다. 도련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민주가 양조장 사무실로 뛰어들어가자 동수가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 왔어. 딱 좋았네. 여기 서명 좀 해줘. 무슨 서류입니까? 양조장 명도 확인서야. 넌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해. 며느리 신분으로는 거주권도 없거든. 어머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으셨는데 무슨. 동수가 차갑게 웃었다. 양조장 부지와 건물 전부 천하주조에 넘기기로 했어. 계약금도 이미 받았고 일주일 후면 철거 들어와. 안 됩니다. 현실을 봐, 김민주. 고모는 식물인간 상태야. 의사도 깨어날 가능성 없다고 했어. 법적으로 내가 대리인이고 이미 계약 완료됐어. 민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변호사가 서류를 민주 앞에 내밀었다. 여기 서명하시면 위로금으로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요? 100년 양조장 값이 500만 원이라고요? 동수가 비웃었다. 내 몫은 원래 없어. 그냥 조용히 나가라는 뜻으로 주는 거야. 싫으면 말고. 민주는 서류를 집어 던졌다. 절대 서명 안 합니다. 어머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저는 이 양조장을 지킬 겁니다. 네가 어떻게? 동수가 냉소했다. 법적 권한도 없는 네가 뭘 어쩔 건데?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실제로 며느리 신분으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일주일 줄게.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강제 집행할 거야. 동수와 변호사가 나가자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박 여사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옆에 무릎 꿇었다. 어머님, 제발 눈 떠주세요. 양조장이 넘어가고 있어요. 도련님이 천하주조한테 팔아넘겼어요. 제발, 제발 눈 떠주세요. 민주의 눈물이 박 여사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어머님이 평생 지키신 양조장이에요. 이렇게 끝날 순 없어요. 제발, 어머님. 민주는 박 여사의 손을 꼭 잡고 흐느꼈다. 침대 옆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띠 소리만이 병실을 채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민주가 잡고 있던 손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민주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어머님. 박 여사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그리고 아주 조금 눈을 떴다. 어머님. 민주가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박 여사가 가늘게 속삭였다. 민주야.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지만 분명 민주를 부르는 소리였다. 네, 어머님. 저 여기 있어요. 박 여사는 고통스럽게 기침을 했다. 민주가 물컵을 가져다 드리려 하자 박 여사가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없다. 들어라. 어머님,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안 돼, 너만 들어야 한다.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주는 박 여사가 우는 모습을 난생 처음 봤다. 민주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왜 우세요? 무슨 일이에요?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민주의 손을 잡았다. 나는 내 시어머니가 아니다. 네, 나는 내 어머니다. 내 친어머니야. 민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를 낳았다. 48년 전 내가 너를 낳았어. 민주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침대의 옆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럴 리가. 저는 친구분 딸이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었어. 박 여사가 흐느꼈다. 너는 내가 낳은 내 딸이야.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이해할 수 없었다. 2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는데 갑자기 친딸이라니.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박 여사는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23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결혼 전이었지. 하지만 우리 집안은 가문의 규율이 엄격했어. 혼전 임신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지. 그래서 나는 몰래 너를 낳았어.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양조장을 지키려면 너를 포기해야 했어. 미혼모라는 게 알려지면 가문에서 쫓겨나고 100년 전통이 끊기는 거였어. 민주는 숨이 막혔다. 그래서 저를 버리신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박 여사가 울부짖었다. 나는 매일 너를 그리워했어. 멀리서 지켜봤어. 내가 잘하는 걸, 내가 웃는 걸 다 봤어. 그래서 저를 며느리로 데려오신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너를 내 곁에 둘 수 있는, 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럼 준혁 오빠는요? 제 남편은요? 준혁이는 양자였어. 너와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그래서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했지. 민주는 온몸이 떨렸다. 어머님은, 아니 어머니는 저를 친딸로 키우고 싶지 않으셨어요? 왜 며느리로? 친딸로 키우면 사람들이 눈치챘을 거야. 나의 계산이 안 맞잖아. 나는 결혼 5년 만에 준혁이를 입양했어. 그 전에 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설명해. 박 여사는 숨을 헐떡였다. 그래서 너를 며느리로 들였어. 그게 가장 안전했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 그럼 왜 저한테 그렇게 냉혹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못되게 구셨어요?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사랑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어. 너에게 쏟았던 나의 모든 모진 말은 사랑을 숨기기 위한 나의 비명이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 내가 너를 너무 아꼈다면 사람들이 의심했을 거야. 왜 며느리한테 저렇게 잘해주나고. 그래서 나는 일부러 너를 혹독하게 대했어. 민주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친딸이라는 게 들킬까봐 일부러 저를 학대하신 거예요? 학대가 아니야. 훈련이었어. 박 여사가 애원했다. 나는 너를 강하게 만들고 싶었어. 이 험한 세상에서 양조장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럼 저한테 내 아들 줄인년이라고 하신 것도요? 그것도 사랑이었어요? 박 여사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준혁이를 잃은 게 너무 슬퍼서 너를 원망했어.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주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럼 밀실 창고는요? 거기 종균이 있는 거 아니었어요?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종균은 없어. 거기엔 내 친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있어. 그리고 내 출생 기록이 숨겨져 있어. 그럼 종균은 어디 있어요? 박 여사는 민주의 손을 꼭 잡았다. 종균은 너한테 있어. 내 손에, 내 감각에. 이미 다 전수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비법은 기록이 아니야. 손끝의 감각이야. 온도를 느끼는 법, 누르개 냄새를 맡는 법, 술이 익어가는 소리를 듣는 법. 그걸 다 너한테 가르쳤어. 박 여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나는 너를 혹독하게 훈련시켰어. 사흘 밤을 새우게 했어. 추운 마당에 무릎 꿇리기도 했어. 다 너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어. 어머니, 나의 죄 때문에 너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이 술은 너의 피 속에 흐르고 있어. 넌 이미 최고의 술장이야. 박 여사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밀실 창고를 열어봐. 거기 내 친아버지 편지가 있어. 그 사람도 너를 사랑했어. 어머니, 어머니. 박 여사는 마지막 힘을 짜내 속삭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사랑한다. 내 딸. 박 여사의 손이 침대 위로 떨어졌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긴 경고음이 울렸다. 어머니, 어머니. 간호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지만 박 여사는 이미 눈을 감은 뒤였다. 민주는 박 여사의 손을 꼭 잡고 울부짖었다. 20년간 시어머니를 모셨던 사람이 친어머니였다는 진실.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어머니는 떠났다. 민주는 두 어머니의 거대한 희생 앞에 무릎 꿇고 오열했다. 그녀의 고통과 깨달음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가슴 시린 눈물이 되어 병실을 채웠다. 하지만 민주는 듣지 못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평생 들을 수 없었던 내 딸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흐느꼈다. 모든 냉혹함의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모든 혹독함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다. 내 술에는 혼이 없다던 그 말은 내 딸아, 더 잘할 수 있어라는 뜻이었다. 넌 이 집안 사람이 아니야 던 그 말은 들키면 안 돼, 너를 지켜야 해라는 뜻이었다. 민주는 어머니의 차가워지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호칭을 속삭였다. 엄마, 미안해요. 사랑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대답할 수 없었다. 복도에서 박동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모, 고모. 하지만 민주는 듣지 못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엄마라는 호칭을 되새기며 흐느꼈다. 박 여사의 장례식은 쓸쓸했다. 영정사진 앞에는 민주와 몇몇 지역 주민들만이 앉아 있었다. 박동수는 장례식장 구석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만 하고 있었다. 네, 강 대표님. 장례 끝나는 대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정리 가능합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영정 속 박 여사는 무표정했지만 민주의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다. 그 차가운 표정 뒤에 숨겨진 모성애가 보였다. 장례식이 끝나고 민주는 양조장으로 돌아왔다. 박동수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부동산 중개인 변호사와 함께 양조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민주야, 아직 안 나갔어. 내일까지 짐 싸라고 했잖아. 도련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뭐 하게? 어머님이 평생 빚으신 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빚고 싶습니다. 동수가 비웃었다. 술? 지금 그게 중요해. 고모는 돌아가셨고 양조장은 이미 팔렸어. 술 빚어서 뭐 어쩔 건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딱 일주일만요. 안 돼. 천하주조에서 내일 당장 철거 들어온다고 했어. 나도 어쩔 수 없어. 민주는 무릎을 꿇었다. 도련님, 제발요. 어머님의 마지막 술만 빚게 해주세요. 동수는 민주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일어나. 보기 안 좋으니까. 어차피 안 돼. 동수 일행이 나가자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그때 민주는 주머니 속 열쇠를 만졌다. 밀실 창고. 아직 열지 않은 그곳. 민주는 일어나 양조장 뒤편으로 향했다. 창고 앞에 서자 심장이 뛰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넣었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다. 문을 밀어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창고 안은 어두웠다. 민주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민주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편지 몇 통과 색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출생신고서가 들어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박 여사의 필체였다. 나의 딸 민주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평생 너에게 하지 못한 말을 이제야 쓴다. 민주야, 미안하다. 나는 23세 너를 임신했어. 결혼도 하기 전이었어. 내 아버지 민철과 사랑했지만 우리 집안은 너무 엄격했어. 미혼모는 절대 용납하지 않았지. 나는 너를 몰래 낳았어. 멀리 떨어진 친구의 집에 숨어서.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너를 단 하루만 안아봤어. 그리고 보내야 했어. 100년 양조장을 지키기 위해, 가문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갓난아기였던 너를 먼 친구에게 맡기는 날, 나는 죽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살았어.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나기 위해. 내가 28살이 되었을 때 나는 너를 며느리로 들였어.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친딸로 데려올 수는 없었어. 사람들이 의심했을 거야. 하지만 며느리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 너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울고 싶었어. 내가 낳은 딸이 이렇게 예쁘게 자랐구나. 하지만 나는 참았어. 사랑을 들키면 안 됐으니까. 민주야, 나는 너를 그 어떤 누구보다 더 혹독하게 대했어. 정말 며느리였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너는 내 딸이었고, 그래서 더 가혹해야 했어. 내게 정을 보이는 순간 사람들이 눈치챘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일부러 냉혹했어. 사랑을 감추기 위해 미움을 연기했어. 그것이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지. 나는 너를 최고의 술장으로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 혹독하게 가르쳤어. 내가 빚은 술을 수없이 뱉어내며 다시 빚게 했어. 실패할 때마다 냉혹하게 질책했어. 하지만 그것은 미움이 아니었어. 나는 너에게 이 양조장을 물려주고 싶었어. 동수가 아닌 바로 너에게. 그러려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력을 갖춰야 했어. 그래서 너를 그토록 단련시킨 거야. 민주야, 이제 너는 이 양조장의 진짜 주인이야. 너는 내 딸이고 이 술은 내 피 속에 흐르고 있어. 동수가 양조장을 팔아넘기려 할 거야. 하지만 막아라. 내 안에 있는 진짜 비법으로 술을 빚어라. 그리고 세상에 보여줘라. 진짜 매화향주가 무엇인지를. 사랑한다, 내 딸. 그리고 미안하다. 너의 어머니 박순자.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쏟아냈다. 편지 아래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 필체가 달랐다. 남자의 글씨였다. 순자에게, 그리고 우리 딸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떠나야 한다. 순자, 미안하다. 너와 우리 딸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보고 싶다. 안아보고 싶다. 하지만 나는 갈 수 없다. 내가 가면 너와 딸이 위험해진다. 순자, 우리 딸을 잘 키워다오. 그 아이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해다오. 사랑한다. 민철. 민주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다. 민주는 상자 안에 든 출생신고서를 꺼냈다. 거기에는 김민주, 모 박순자, 부 이민철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진짜 성을 처음 확인했다. 민주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창고를 나왔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슬픔만 있지 않았다. 결연함이 있었다. 어머니, 제가 지킬게요. 어머니의 수를, 어머니의 명예를. 민주는 양조장으로 돌아가 술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박 여사가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 온도를 맞추고 재료를 다듬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억울함에 빚는 술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한과 자신의 핏줄을 완성하는 술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가 양조장에서 술을 빚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민주야? 문을 열자 이만복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양조장에 찹쌀을 납품해온 터줏대감이었다. 할아버지, 소식 들었어. 동수 그놈이 양조장 팔아넘긴다고. 그래서 왔어. 이만복 뒤에는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이 서 있었다. 모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찹쌀, 누룩 매실. 민주야, 우리가 도울게. 박 여사님이 평생 지키신 술이잖아.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양조장 안으로 들어와 민주를 도왔다. 찹쌀을 씻고 누룩을 준비하고 매실을 다듬었다. 양조장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민주는 술독 앞에 서서 나지막이 맹세했다. 어머니의 명예를 걸고 이 술에 거짓 없는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립된 며느리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술의 핏줄이자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는 정당한 계승자였다. 민주의 손이 술독에 닿았다. 박 여사가 가르쳐준 감각이 손끝에서 살아났다. 온도, 냄새, 소리. 모든 것이 느껴졌다. 어머니, 제가 해낼게요. 민주는 어머니가 평생 원했던 진짜 향의 술을 빚기 시작했다. 이 술은 단순한 술이 아니었다. 가슴으로 빚은 어머니의 유산이었다. 양조장 상속 민 매각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법적 공청회가 열렸다. 재판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쪽에는 천하주조의 강석현 대표와 그의 변호사팀, 그리고 박동수가 앉아 있었다. 다른 쪽에는 민주와 이만복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자리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양조장 상속 민 매각건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수 씨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동수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박동수 씨는 고 박순자 여사의 유일한 혈족입니다. 법적 상속권은 명백히 박동수 씨에게 있습니다. 반면 김민주 씨는 단순히 며느리일 뿐 법적 상속권이 전혀 없습니다. 동수가 거들었다. 게다가 양조장은 빚이 수십억입니다. 제가 천하주조와 계약을 맺어 빚을 청산하려는 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강석현 대표가 일어나 발언했다. 저희 천하주조는 매화향주의 전통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매화향주와 동일한 품질의 술을 개발했습니다. 강 대표는 술병을 꺼내 보였다. 천하 매화향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이것이 저희가 개발한 술입니다. 전문 평가단의 테스트를 거쳐 매화향주와 거의 동일한 맛을 구현했습니다. 민주는 그 술병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저것이 박 여사가 경고했던 가짜 향의 술이었다. 재판장이 민주를 바라봤다. 김민주 씨, 할 말이 있습니까? 민주는 천천히 일어섰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주머니 속 어머니의 편지를 만지자 용기가 났다. 재판장님,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민주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이것은 고인이 되신 박순자 여사님께서 저에게 남기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낭독하겠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나의 딸 민주에게. 청중들이 웅성거렸다. 딸이라는 단어에 모두가 놀랐다. 민주는 계속 읽었다. 박 여사가 혼전에 임신했고 민주를 몰래 낳아보냈으며 다시 며느리로 데려왔다는 내용. 그리고 사랑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냉혹하게 대했다는 고백. 편지를 다 읽은 민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제가 바로 이 술을 낳은 어머니의 친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를 며느리로 속여 키워야 했던 비극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재판정이 술렁였다. 박동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짓말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민주는 출생신고서를 꺼내 제출했다. 여기 출생신고서가 있습니다. 모 박순자, 부 이민철. 제 본명은 이민주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다. 이 출생신고서가 진짜라면 김민주 씨는 고인의 친딸이 맞습니다. 박동수 씨보다 상속순위가 앞섭니다. 동수가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저는 혈족입니다. 고모의 조카예요. 친딸이 조카보다 상속순위가 높습니다. 강석현 대표가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재판장님. 상속 문제와 별개로 저희는 이미 매화 향주와 동일한 술을 개발했습니다. 양조장 없이도 이 술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민주가 말했다. 그 술은 가짜입니다. 뭐라고요? 제 어머니는 평생 천하주조의 가짜 술을 경계하셨습니다. 그 술에는 가짜 향이 난다고 하셨어요. 강 대표가 비웃었다. 황당한 주장이군요. 저희 술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개발했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민주는 가방에서 술병을 꺼냈다. 그녀가 지난 며칠간 빚은 매화 향주였다. 재판장님, 블라인드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천하주조의 술과 제가 빚은 술을 비교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전문 평가단을 부르겠습니다. 잠시 후 전통주 전문가 3명이 입장했다. 두 술은 똑같은 잔에 따라져 A와 B로 표시되었다. 전문가들이 차례로 시음했다. 첫 번째 전문가가 A를 마시고 얼굴을 찌푸렸다. 이 술은 인공적인 향이 강합니다. 매실향이 합성향료 같습니다. 끝맛이 쓰고 화학적입니다. 두 번째 전문가도 같은 반응이었다. A는 대량 생산 술입니다. 전통 방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전문가가 B를 마시고 눈을 감았다. 이건 진짜입니다. 깊은 매화향과 찹쌀의 은은한 단맛, 그리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정성으로 빚은 술입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B를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B가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이건 명주입니다.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술입니다. 재판장이 발표했다. 전문가 만장일치로 B, 즉 김민주 씨가 빚은 술이 진짜 매화향주로 인정됩니다. 강석현 대표의 얼굴이 굳었다. 민주가 말했다. 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탐욕으로 빚은 술은 희생과 정성으로 빚은 술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부는 김민주 씨를 매화향주 양조장의 정당한 상속자로 인정합니다. 천하주조와 박동수 씨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또한 박동수 씨와 강석현 씨는 위조문서 사용과 사기 공모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망치 소리가 재판정에 울렸다.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지역 주민들이 박수를 쳤다. 이만복 할아버지가 민주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민주야. 박 여사님도 기뻐하실 거야. 박동수는 고개를 떨고 왔고 강석현 대표는 차갑게 재판정을 나갔다. 몇 달 후 양조장은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었다. 정문의 낡은 문패가 교체되었다.
민주 양조원이라는 새 이름이 빛났다. 민주는 양조장 마당에 서서 새 간판을 바라봤다. 그리고 양조장 가장 빛이 잘 드는 곳에 어머니의 술독을 배치했다. 그 옆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다. 고 박순자 여사를 기리며. 민주는 또한 매화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전통주를 배우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기술을 전수하는 재단이었다.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지역 주민들, 전통주 애호가들, 그리고 언론까지. 민주는 카메라 앞에 섰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술은 정직합니다. 땀과 정성이 거짓이면 맛도 거짓이 됩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친딸을 며느리라 속여야 하는 비극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주신 혹독한 가르침은 바로 사랑을 숨겨야 했던 어머니의 눈물이었고 그것이 이 술의 가장 깊은 향이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 잔의 술에 담긴 정성과 진심은 어떤 대기업도 어떤 탐욕도 훔쳐갈 수 없다는 것을. 따뜻한 마음으로 빚은 술만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민주는 술잔을 들어 올렸다. 어머니, 이제 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그리고 이 술의 진짜 계승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민주는 술을 한 모금 마셨다. 눈을 감자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매화나무 아래 술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따뜻한 봄 햇살이 양조장을 비추고 있었다. 이곳에서 민주는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가며 진짜 술의 향을 세상에 전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로움과 상실감 속에서 흔들리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한 잔 부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민주양조원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정의 온기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